폴란드의 하늘 위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A가 아닌 한국의 KF-21 보라매가 그 중심에 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는 미국산 전투기 외에는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F-35 대신 KF-21 도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독점하던 하늘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KF-21은 아직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4.5세대 전투기로서의 완성도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블록 2단계부터는 스텔스 성능 강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통합, 그리고 자체 개발 항전 장비 탑재가 본격화되면서 평가의 무게중심이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현실적인 차세대 주력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F-35처럼 과도한 유지비와 미국의 정치적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전투력은 충분히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KF-21을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은 FA-50 도입 이후부터였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 속에서 전력 공백을 메울 현실적 해법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FA-50이 신속하게 전력화되며 운용 신뢰성을 증명하자 폴란드군 내부에서는 KF-21이 다음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FA-50 계약에서 경험한 기술 이전, 정비 인프라, 구축, 현지 생산 협력은 폴란드가 미국이 아닌 다른 파트너와도 첨단 항공 전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폴란드 언론들은 최근 KF-21을 연일 분석하며 그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KF-21이 단순한 한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유럽의 새로운 전략 균형을 바꿀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기술 산업 정치가 얽힌 거대한 재편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폴란드가 KF-21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미국 중심의 무기시장 구조에 균열이 생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미국의 F-35A를 두고 한국의 KF-21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단순히 가격 차이 이상의 정치적, 전략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폴란드가 미국의 F-35A 대신 KF-21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비용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산 절감과 도입 속도가 거론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과 유럽 사이에 누적된 정치적 피로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그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 압박을 강화했고 심지어 유럽의 안보 의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런 태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은 폴란드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동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폴란드에게 공군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산 F-35A를 도입할 경우 모든 작전과 정비, 심지어 데이터 운용까지 미국의 승인 하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구조는 한 나라의 주권적 군사 운영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이른바 킬 스위치 논쟁입니다. 이는 미국이 해외에 판매한 전투기나 무기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혹입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되지만 실제 사례는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미국이 링크 16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자 네덜란드에서 운용되던 중고 F-16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데이터 교환이 차단되자 레이더, 무장 시스템, 심지어 항공기 통신까지 모두 마비되었습니다. 폴란드군 관계자들은 이런 사례를 보고 강한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작전을 통제할 수 있다면 과연 이게 독립적인 공군력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이런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나토 표준 데이터 링크와 무장체계를 동시에 통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에게 있어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선택지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F-35A는 미국이 각국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조건을 붙이는 복잡한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기체 가격이 일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훈련, 정비, 부품, 소프트웨어 지원 등이 패키지 형태로 묶여있어 실도일가는 천차만별입니다. 반면 KF-21은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블록 1의 예상 단가는 약 300만 달러, 블록 2는 1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5세대 전투기로서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자 향후 대량 생산 시 단가 하락 여지도 큽니다. 이렇듯 폴란드가 KF-21에 눈을 돌린 이유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정치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의 유럽 안보 환경에서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무기 의존 체계를 벗어나 자국의 전략을 스스로 설계하려는 흐름, 그 최전선에 바로 폴란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폴란드는 KF-21의 기술적 우위와 실질적 전력 가치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의 기술적 강점은 단순히 가격 대비 성능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의 항공산업이 축적한 모든 기술력의 결정체이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자 개발에 성공한 4.5세대의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블록 1은 이미 공대공 임무 중심으로 완성되어 있으며 블록 2에서는 스텔스 성능과 공대지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예정입니다. 즉 KF-21은 F-35의 절반 가격으로 거의 비슷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체로 평가됩니다. 폴란드가 특히 주목한 것은 생산 효율성과 운용 유연성입니다. KF-21은 자동화된 조립 시스템과 디지털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해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연간 30대 이상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제작되는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이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됩니다. 또한 KF-21은 미국 무기 체계와 달리 항전 장비, 무장, 센서 통합에 있어서 개방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자국이 원하는 유럽산 혹은 나토 표준 장비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한국은 이런 통합 과정에서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미국 무기 계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KF-21은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폴란드 언론은 KF-21의 프로그램 코스트를 약 200억 원 수준으로 분석하며 동일 예산으로 F-35A보다 2배 가까운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5조 원의 예산으로 F-35A를 20대 도입할 수 있다면 KF-21은 최대 40에서 50대를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KF-21의 장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업동맹입니다. 폴란드는 과거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다연장 로켓 등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폴란드 방산업체들은 한국의 기술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단순한 수출 거래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함께 구축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군사 분석가들은 KF-21을 F-35와 달리 진정한 협력형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KF-21은 구매국의 필요에 맞게 변형, 개량, 통합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주권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무기, 즉 미국의 승인 없이도 자국의 작전 계획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이제 폴란드는 KF-21을 통해 단순한 군사적 강화를 넘어 항공산업 전체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산업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폴란드는 독일과 프랑스 주도의 유럽 항공산업에서 늘 주변부에 머물렀습니다.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 같은 서유럽 전투기들은 높은 비용과 폐쇄적인 기술 정책으로 인해 폴란드가 직접 생산이나 기술 이전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FAU-10 계약 당시 한국은 단순히 항공기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폴란드 내 정비 인프라 구축과 조립시설 일부를 이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폴란드는 단기간에 항공전력의 자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KF-21 협상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KAI와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는 이미 공동생산 및 기술 협력 구상을 논의 중입니다. 만약 이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폴란드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자체 조립이 가능한 KF-21 생산 거점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협력은 단순히 산업적 의미를 넘어 전략적 상징성을 지닙니다. 미국 중심의 무기 수출 체계에 균열을 내고 유럽 동부의 새로운 기술축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철저히 통제하던 유럽 항공산업 질서 속에서 폴란드가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 내 다른 국가들, 특히 체코와 루마니아, 헝가리 같은 신흥 방산 시장에도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KF-21 계약이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국가 산업 구조를 재편할 기회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엔진 조립, 항전 장비, 부품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자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어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기술을 숨기지 않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 왔고
그 결과 K2, K9, 천무, FA50 모두 현지화에 성공했습니다. KF-21 협력 모델은 그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전투기를 단순히 사오는 나라에서 직접 생산하고 운용하며 수출까지 주도할 수 있는지 이에 항공 강국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유럽의 군사균형을 바꾸게 됩니다. 미국이 F-35를 통해 유럽 동맹국의 군사종속을 유지하려 했다면 한국은 협력을 통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폴란드가 KF-21에 매료된 이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협력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며 어떤 파급력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또 다른 방산 강자 천무가 어떻게 북유럽 시장까지 장악하게 되었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KF-21과 함께 주목받는 또 하나의 한국 무기는 바로 K-39 천무입니다. 폴란드가 KF-21을 논의하는 동시에 대규모로 도입한 무기체계가 천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천무는 이미 유럽 방산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이마스 HIMARS가 미국의 대표적인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라면 천무는 그와 대등한 수준의 화력을 가진 동시에 더 유연하고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무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화력과 빠른 전개 능력입니다. 한 대의 천무는 12발의 239mm 로켓을 탑재하며 필요에 따라 130mm급 로켓 40여 발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이마스가 6발 탑재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화력 면에서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기동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차륜형 트럭 플랫폼을 기반으로 도로에서 시속 80km까지 주행할 수 있어 신속한 이동과 전개가 가능합니다. 폴란드군이 천무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들은 러시아와의 전면 충돌을 대비해야 하는 최전선 국가입니다. 전쟁이 벌어질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집중 화력입니다. 하이마스는 미국의 해외 파병 작전에 특화된 경량형 무기이지만 폴란드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대규모 지상군을 상대해야 하는 폴란드에게 천무의 압도적 화력과 사거리는 훨씬 실용적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산 무기들의 납기 지연 문제도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이마스의 폭발적 수요로 인해 미국은 주문된 500문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FA50, K9, 천무 등 이미 폴란드와의 계약을 기반으로 빠른 납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는 자연스럽게 KF-21 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천무는 단순히 폴란드의 무기가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 여러 국가들이 이미 천무 도입을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는 시제품 테스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독일과 공동으로 추진하던 MARS3 프로젝트를 전면 폐기한 뒤 한국의 천무를 새로운 후보로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유럽 방산 질서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무기 개발이 지연되고 비용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빠르게 제공하며 유럽 국가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천무와 KF-21은 이제 K-디펜스의 쌍두마차로서 유럽 전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노르웨이와 독일의 MARS3 프로젝트 실패 이후 천무가 어떻게 북유럽 방산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방산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르웨이와 독일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차세대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 MARS3 프로젝트의 전면 중단은 유럽 방산업계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신형 유도로켓 시스템을 개발하여 2027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 비용의 폭등, 일정 지연, 성능 불확실성이라는 3중의 문제에 부딪혀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바로 그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대한민국의 K-39 천무였습니다. 노르웨이 언론들은 한국의 천무는 이미 검증된 시스템이자 유럽의 천무는 이미 한국군과 폴란드군에서 실전 배치되어 있으며 납기, 신뢰성, 정비지원 모두에서 MARS3보다 월등히 안정적입니다. 게다가 천무는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 반차를 기반으로 한 동일한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이미 운용 중인 자산과 완벽히 연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용 시너지라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무기보다 효율적입니다. 노르웨이의 새 국방장관 에리크 크리스토퍼센 장군은 과거 참모 총장 시절 이미 K2 전차를 공개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전차라고 언급한 인물입니다. 그는 취임 후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국방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며 천무 도입 검토를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전차보다 중요한 것은 적의 후방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결국 노르웨이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는 한국의 천무가 자국의 전략 환경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마스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절차와 부품 공급 통제 등으로 인해 전력화 속도가 지나치게 느립니다. 반면 한국은 정치적 조건 없이 실질적 협력을 약속하고 단기간 내 납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제 유럽 북부에서 남동부까지 K-디펜스의 영향력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F-21과 천무는 단순히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방산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유럽은 이제 미국의 무기 의존에서 벗어나 한국형 방산 모델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KF-21 협상은 그 시작이었고, 노르웨이의 천무 검토는 그 확산을 의미합니다. 유럽의 하늘과 대지 위에서 한국의 기술이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KF-21과 천무는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한국과 유럽을 잇는 전략적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투기와 미사일, 탱크와 자주포를 넘어 그것은 동맹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공급받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수출하며 세계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유럽의 하늘을 가르는 KF-21의 날개, 그리고 북쪽 산맥을 울리는 천무의 포성. 이 두 가지 이름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K-디펜스, 그 중심에는 폴란드와 한국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